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광수형 이광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 재테크쇼 이런 데도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유명하신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딱 하셨어. 봐라. 드디어 서울의 집값이 평당 1억이 넘었다. 그때가 1억이 넘어가고 신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때.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크로비. 예. 본인이 이제 그거를 1년인가 몇 년 전에 거기에가 1억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을. 그리고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장담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평당 3억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되면 그때 1억에 안 샀던 것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집은 지금이 제일 싸다. 뭐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게 심정적으로 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근거를 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3억이 가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있다. 어느 동남아도 되게 못 살지만 부자들은 있다. 근데 강남 상구를 한번 봐라.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인데 주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집 배관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낙후돼 있다. 저걸 재개발할 수밖에 없고 저걸 재개발하거든 이렇게 하면 그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쪽 강남 상구나 이쪽은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집들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규제도 계속해서 억눌려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집 가격이 왜곡돼서 오히려 더 올라갖고 빨리 올라버려서 어느 정도 그쪽은 포기를 하고 나는 압구정이나 강남 못 살아. 나는 이쪽에 살 거야.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강남 상구 그분들은 또 송파도 강남이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그 강남 상구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집 한 채씩 있을 텐데. 있겠죠. 있겠죠. 근데 집을 또 사요? 지금 그 집이 낙후가 되어서 다른 이사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낙후된 집은 가격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살고 있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면 압구정에 계시는 분이 이 새 집에 이사하면서 새 집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반대로 이 헌집은 가격 빠져 있는 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이제 모든 시대에서 보면 가격이 많이 인플레이라고 보통 그러면 돈이 녹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월급쟁이가 제일 불쌍하지. 무언가 물건을 갖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아니 그건 이제 100년 동안 얘기인 거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그럴 수는 있어요. 100년 후에 그게 3억 갈 수 있죠. 그런데 1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왔었잖아요. 왔었죠. 그때 사자는 거죠. 1억대 사지 말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1억이 3억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억이 7천 갔을 때 사자.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식도 주려고 집 한 개 사주고 사실 그렇거든요. 대구나 부산이나 보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 주택 거래나 이런 거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샀지만 지방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집을 많이 샀다. 그래서 이 수도권은 지방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올라오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논리를 또 펴시거든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어요? 이게 그때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죠. 고 가격이 바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러고 사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고 만약에 지금 가격이 좀 하락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전에 많이 떨어져서 매매가 됐던 그 가격이 바닥이지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공포를 조정하는 것이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산 가격은 사실 하락하는 그 정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얘기를 요즘 하냐면
최근에 이제 집값이 하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거래량이 너무 줄었었어요. 네. 그래서 몇 건이만 하락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오냐면 앞으로 그렇게 떨어진 게 양이 많아질 거예요. 이게 진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까 지방에 사든지 네. 서울 아파트에 네. 돈이 없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양이 너무 많아요. 다주택자 중에 돈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 전망이 조금 나빠지거나 조금이라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매물의 양이.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방에서 올라오고 이런 건 계속된 현상이에요. 계속된 현상이 지금 변화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건 그냥 일상적인 네. 거였잖아요. 네. 변화를 일으킨 건 특별한 현상.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향후로 그런 뭐랄까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떨어지는 거라거나 아니면 집값 상승 전망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일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일상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돈이 없이 집을 산 사람들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런 가능성. 그러면 집값은 사실 절대 기준보다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집값이 왜 더 빠질 수 있는 거냐면 이제 집값이 빠졌다가 올랐잖아요. 네네네. 지금 오를 때는 사실은 거래량도 동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인 동반이 네. 거래량 증가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 변화 원인이 실수요잖아요. 실수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속 줄어듭니다. 집을 샀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지점이 네.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에 빠질 때는 수요가 더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 수요가 더 줄어있고 매물은 더 증가한다면 하락폭이 더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수요는 여기서 100명이 있었어요. 올해 살려는 사람들이. 근데 이미 30명이 샀으면 7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투자 수요는 다르거든요. 투자 수요는 그게 계속 메꿔져요.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투자 수요자들이 시장을 움직일 때가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실수요가 시장의 변동 원인이면 가격이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매물이 공급이 증가하면. 네. 네. 요즘 부동산 그러니까 모든 가격들이 다 해서 오르잖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또 건설비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은 아니지만 지방에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대전에 예를 들어서 평당 2천에 분양을 한다. 근데 입지를 보면 더불어 하나를 살고 이 구축인데 이 아파트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제일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 지지적 이 입지인데 이 아파트가 평당 2천인데 우리 집은 평당 1,500밖에 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도 오를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는 논리는 이제 없는 상황인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이제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같은 입지에서 구축이 있고 신축이 있는데 신축 단지가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비싸게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구축 아파트들도 신축 가격 아파트를 따라가서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건지. 우선 분양가는 계속 오르지 않아요. 그래요? 과거에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 떨어질까요? 집이 많아갖고 안 팔리면 떨어지죠. 맞아요.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러면 아무리 원가 올려도 왜냐하면 분양가에서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하냐면 땅값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땅값. 그 다음에 금융비용? 아니요. 그러면? 이익이요. 이익. 이익. 건설사나 시행사 이익. 아니 이게 어쩌면 땅값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 분양 잘 되고 이럴 때 시행사들이 영업이익률 막 20-30% 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집값에서 대부분 돈이 어디로 가냐면 누군가 돈 버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건이 잘 안 팔린다. 그러면은 이익을 내가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는 떨어져요. 요즘 얘기하는 철근가 시멘트는요.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예요. 네? 시멘트 가격 2배 올라도요. 그거 얼마 영향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건설사나 아니면 이런 언론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계속 오릅니다. 지금이 가장 쌉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떨어질 수 있다.
이익을 줄이면 이 말씀 이익을 줄이기 싫고 이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신축에 따라서 구축이 가격이 올라느냐 이것도 사실 경우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근데 막 미분양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신축이 안 팔리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격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대전은 그럴지 몰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데는 신축이 비싸면 구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안 팔리는 상황.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뭐요? 이렇게 이렇게 상승론자는 아니지만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걸 맞아 이렇게 동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편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집 가진 사람과 안 가.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고 물어봤는데, 합리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집을 소유를 하고 있느냐, 소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합리성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원래 자산이라는 게 그런데, 자기가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편향이 되죠. 네, 어떤 편향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편향보다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기대를 하게 돼요. 특히 집을 갖고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근데 집을 안 갖고 있으면요, 현상에 주목해요. 현상에, 지금 상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지 않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걸 주목하고, 그래서 변화를 잊지 못해요. 집값이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집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하고 전망하기 때문에 행동이 완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게 계속되지 않는다면 파는 거고,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내 생각만 그게 구글이 문제인 거네요. 그래서 그 영끌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제 말씀을 집을 갖고 계신 분들과 그리고 막 집값이 오른다는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지금보다 아까 그 대표님께서 더 그러니까 전 저점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러운 시장에 뭐 매도가 많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당연한 이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합리성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뭐 가계부채부터 시작을 해서 터질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집값을 조금 이렇게 더 이상 하락을 막아줬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 맞지 않느냐? 다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떠나서 집값이 더 떨어져서 막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파산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집값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라에서도 원하지 않을 거고 그걸 인위적으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과도한 그런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반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도 정책이 작동하는 대상이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실수요자들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이 나와도 실수요자들 모수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영향력이 적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정책은 가격이 빠져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빠지면 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제 대표님을 만나면서 이광수 대표님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구나.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하는데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그때는 집을 사자. 이 말씀을 지금 맞습니다. 제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때 내 집 마련하자. 계속 빠져서 영원히 집 사지 말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자, 집을 사자. 사자인데
이제는 오른다는 분은 계속 오르니까 언제나 사도 좋다라는 거고 저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졌을 때 사자. 이게 되게 양극단에 있는 거죠. 저는 근데 뭐가 좋은 거냐는 거죠. 뭐가 좋습니까? 떨어질 때 사는 게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송파에 아파트가 20억짜리가 막 16억, 15억에 빠져요. 그때 산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지면 사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광수 대표님께서 지금 30대 신혼이다 라고 하면 집은 언제 시점에 어느 정도 지금 이 가격대면 언제 시점에서 그러면 나는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요.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네, 그때 사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거래량의 증가가 뭐 예를 들면 서울의 수도권에 뭐 10,000건이면 10,000건, 뭐 7,000건이면 7,000건 이렇게.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추세적인 변화예요. 네, 추세적인 변화.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이상의 거래량 증가가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 계속 뭐 4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이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근데 그게 1,000건이든 2,000건이든 중요하지 않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2월부터 증가하는데 이제 증가폭이 좀 적기도 했고 추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5월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6월에 증가했다가 7월에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추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여기서 바닥 찍었고 올라갔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계속 오를 거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대표님의 논리를 보면 굉장히 심플하다 맞죠? 심플해요. 전 그리고 이 논리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집은 언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언제 파냐면 집값이 오르는데 거래가 안 될 때요. 안 될 때. 그때가 고점이요. 반대죠. 완전 반대네요. 막 집값은 엄청 오르는데 거래가 엄청 줄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021년. 그때가 제일 고점이요. 그럼 빨리 집 팔아야죠. 알겠습니다. 집을 팔 때는 지금 집 가격보다 좀 많이 내려서 팔아야 잘 팔리죠. 아니 집값이 오를 때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를 때가 아니라 내릴 때. 내릴 때. 그렇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 뉴스를 이제 접하면서 저는 사실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30년까지 제가 들어봤거든요. 제 친구가 35년. 제 친구가 그 집을 이제 대출을 받아 사면서 제가 이제 40대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대출을 다 갚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가 돼야 이 집이 온전히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해갖고 뭐 그래도 집 잘 샀다 이렇게 해서 넘었는데 이제 50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년짜리 대출이면 내 살아생전에 다 못 갚는 건데 그러면 저건 평생 이자만 내다가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라 그냥 뭐 은행에다가 월세 주다가 이제 끝나는 이런 제도는 왜 만들어진 건지,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저 집이 내 소유가 아니면 이자를 30년 동안 원금해서 갚는 것보다 50년을 늘려주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비 여력이 더 증가해서 저건 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 얘기가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자가 왜 줄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많이 늘려놨으니까. 원금 상환하는 절대 금액이 줄지. 그러니까 매달 내는 이자는 줄어들.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30년 동안 나눠내는 거랑. 그러니까 그 원금을 나눠내는 거잖아요. 이자는 안 줄어요. 5% 똑같잖아요. 기간 늘려주면 이자도 조금 이렇게. 아닙니다. 아닌가요? 왜? 아니잖아요. 보세요. 30년짜리 5%에 받았어요. 그럼 50년짜리 5%에 받아요. 왜 이자가 줄어요? 이건 연간 이자인데. 그러니까 매달 갚아야 원리금을 요즘 같이 내니까. 원리금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원리금이 주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할 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리금이 이제 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이면 내가 5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50년이면 40만 원씩 예를 들면 갚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10만 원씩 소비 전력이 더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어차피 그 집을 30년 동안 그 집에 계속해서 살면서 내가 다 갚는다라고 요즘 그렇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근데 그거는 집값을 싸게 샀을 때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엄청 비싸게 사요. 그게
좋은 겁니까? 저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 아니고 이제는 제가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거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다. 그리고 이거 조삼모사다. 결국에는 이제 집값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의사 판단할 때 지금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가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네. 그냥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은행이나 어떤 수익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하는 거죠. 뭐 다른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년 만기 대출이 있으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여력이 좋아진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원리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당장 부담되진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대출 나간 걸 다 전환시켜 줘야죠. 근데 뭐냐면 지금 신규 대출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정책을 왜 만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되면 은행은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장기 대출이니까 계속 또 자기 이익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익의 이자의 절대량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이자는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5%씩 매년 내는데 그거를 50년 동안 받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은행 요즘 은행 상반기에 막 20조 이상 돈을 벌었다는데 그게 이면에는 누가 낸 겁니까? 돈. 가게가 된 거예요. 지금 한국의 가게들이 대출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비싼 집을 사서 지금 은행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뭐 이렇게 요즘 바뀌신 한국은행 총재님은 말씀을 굉장히 옛날에 하는 총재랑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이렇게 과도한 투자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더라고요. 뭐 공감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그 혹시 이광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차이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면 투기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다. 본인은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한국은행 총재님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분 좀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금리는 안 올려요. 못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미국처럼 금리를 올려야죠. 지금 미국과 금리 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되게 다르다. 그렇죠. 본인이 한국은행 총재가 된 이유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이나 그걸 막기 위해서다라는 말씀도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금리를 저금리로 해서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기준금리를 그런 생각과 이념을 갖고 계시다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금리를 안 올리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네. 그러면서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투기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언제나 오를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라고 얘기해서 행동하는 건 투기. 투자는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집값도 떨어질 수 있고 주가도 빠질 수 있어.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빠질 수 있어. 빠졌잖아요. 이것처럼 변화를 인정하는 건 투자죠. 그래서 투기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LH 직원분들이 땅을 사놓지 않습니까? 그건 투기죠. 왜요? 알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변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투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변화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투기 투자를 구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대표님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회사를 나오셔갖고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투자를 통해서 사회 불평등을 없애는 뭐 보조금 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닌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싶은데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 굉장히 저는 와닿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그 몸담고 계셨던 데가 부동산 이쪽이어서 그런지 그게 또 이제 이쪽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 입장에서 나쁘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건가?
왜? 이광수 대표님은 항상 부동산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만 나가니까 약간 왜곡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또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아직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 자체는 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느냐,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해서 부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광수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는 뭐냐면 투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 집을 사는데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자는 거죠. 네, 투자하는 마음은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집을 오늘이 가장 싸다. 뭐 내가 살 집인데 언제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네. 네가 쓸 건데. 맞습니다. 이건 투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집을 사도 올라야죠. 투자하는 마음으로. 네. 투자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 뜻에서 제가 쓴 겁니다. 네. 투자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영끌 없죠. 내가 살 집 싸게 사야죠. 그럴수록. 네.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중요하고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의 고민이 필요해요. 네, 네. 현상보다도 원인 파악.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제 해소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커요. 이 부동산 정보를 양상하는 주체들이 일종의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거든요. 네. 대부분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또 뭐 건설회사거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지분을 투자한 협회거나 뭐 이런 데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싶은 거고 일종의 그래서 원인 파악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자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네. 내 집이라고 해서 언제나 사고 비싸게 사면 좋습니까? 내 집을 살 때도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자. 네. 그러면은 시장의 변화도 읽으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뭐 이렇게 그 이광수 대표님이 나오셨던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뭐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다 말을 막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광수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 합리적이고 올바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거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요. 끝내시려고 그런가요? 아니 혹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씀이시나 이런 부분들이 계시면 한번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는 또 다음에 이 대표님을 또 한번 더 뵈야 되니까. 좋죠. 예. 그 다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계속 오르는 자산 가격은 없다. 그리고 또 오르다가 또 빠지기도 이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변화를 주목하자는 네, 거죠. 변화가 긍정적인 생각이고 변화가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돈 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디를 샀다는 것보다 언제 사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냥 뭐 난 돈 벌 생각 없어. 이런 분은 뭐 공부를 하세요. 이런 거 유튜브를 왜 봐? 저희 목적은 돈 벌려고 한다. 그게 내 집을 사든. 네. 제가 막 투기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변화를 보시고 또 변화를 읽으려면 원인 파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왜 시장이 변동되는지. 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또 그럼요. 예. 자주 봬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